가네요. 보고 일단 큐러닝 두 번째 강의고요. 그 전에 교수님께서 정리 잘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짚고 가면은 그 폴리시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 두 가지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태블로 데이터 같은 좀 제한된 환경에서 많이 썼고, 근데 이런 경우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근사를 해보자. 뭐 이런 흐름으로 fitted value iteration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좀 증명해주신 이 벨만 오퍼레이터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이 밸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걸 근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렴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수렴을 하지 않고요. fitted QI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렴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강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좀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렴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잘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주제들을 좀 여기서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이 온라인 큐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이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를 짓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큐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액션을 하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상한을 리워드 받고 또 액션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샘플들이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다. 이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동시에 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요 값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냥 계속 그 타겟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저 온라인 큐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좀 전해 보면요. 이 코릴레이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사인 그래프처럼 요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타임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저 빨간색이 좀 옵티멀한 저희가 모델이 피팅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그 오버피팅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번 그 시행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 돌아오면은 요 마지막 순간에 오버피팅 되어 있던 그 모델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수렴이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데이터들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쉽게 오버핏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저번에 뭐 이터크리틱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스레드를 여러 개 둬가지고 요 스레드들이 각각 독립적인 행동을 하게 하면은 그 독립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치 IID 한 샘플들을 뽑는 것처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 좀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서 자꾸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쉽게 좀 오버핏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한 좀 이론적인 근거 같은 게 있나 약간 이게 궁금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배치 다니다가 그 데이터들을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했다. 근데 데이터 1번하고 데이터 2번이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아. 그러면 오버피팅이 잘 되나? 약간 이게 이론적으로 있는 궁금했는데 혹시 하시는 분이 있는? 타임시리즈 않고서 참을 수 없고. 네. 그런가요? 저게 비슷한 문제를 좀 항상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제 생각은 코릴레이션이 높다면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고 비슷하게 생겼으면 배우기 쉽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그놈을 배워버린 거죠.
근데 이게 강화학습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얘네 강화학습 이제 액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근데 코릴레이션 높아버리면 뭐 비슷비슷한 액션을 해가지고 문제잖아. 타임 시리즈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배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S가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A도 들어오는 건데, S가 계속 똑같은 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네. 예. 네, 15바지 러닝을 할 때 이미지가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완전 조금씩 하다. 계속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냥 항상 인풋이 계속 똑같은 애만 들어오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그놈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던가 뭐 요상하게 학습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그러니까 배우기가 쉬워져서 그냥 후딱 배워버린다? 배우는 게 없다. 근데 오버핏 됐다는 게 그놈으로만 배우다가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에러가 엄청 커지는 게 오버핏이 되는 거죠. 사실 그놈만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똑같은 이미지만 들어오니까 걔에 대해서만 배우고 나중에 다른 이미지 들어오면 에러가 크고. 뭔가 타임 시리즈 진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오토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다고. 맞아요. 엄청 높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처리할 때 사실 여기 맞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만 뭐 배우진 않고 그냥 데이터를 섞긴 해요. 그게 사실 리플레이 그런 버퍼 거죠. 거죠, 우리도. 네, 일종의 리플레이 버퍼처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국룰이다. 컨티뉴얼 러닝도 리플레이 버퍼를 쓰더라고. 그런 거 방지하고. 리플레이 버퍼가 좀 국룰인 것 같아. 가장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요 슬라이드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에 배운 거에 이거 배우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쉽게 오버핏이 돼버려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IID가 깨져버린다. 또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딥러닝에 뭔가 그 근간이 IID 샘플이 보장이 돼야 뭔가 된다 이런 건데 그냥 얘는 넥스트 샘플이 내 샘플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S2가 S1으로부터 만들어지니까 IID가 깨져요. IID가 깨지면 뉴럴 네트워크가 잘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는 기저가 IID 샘플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최대한 IID 샘플을 보장해 주려고 이 아래 같은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해 놓고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일단 컨티뉴얼 러닝은 IID는 맞죠. 걔네는 태스크가 바뀌었을 뿐 샘플들끼리는 IID가 맞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고 그리고 타임 시리즈도 어떻게 보면 IID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전 타임 스텝에 영향을 받죠. 넥스트 타임 스텝. 그러니까 그 컨티뉴얼 러닝보다는 타임 시리즈가 더 강학습이랑 유사한 거. 컨티뉴얼 러닝은 좀 아예 좀 세팅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네.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애초에 그 IID가 위반된다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피팅 되는 거고. IID가 위반돼. 해결책을 역시 강화수도 듣기 잘했죠. 오토 코릴레이션이 진짜 높다 하더라고. 진짜 근데 약간 그래서 세팅이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동민님은 하는 게 맞아. 강학습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아니 세팅이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배우면 시너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너지가 더 큰 그렇지.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일단 논문 삭제가 되는 쓰면서 거지. 타임 시리즈 논문들을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어? 아니 그거 하려고 오버피팅 방지 뭐 그거 효진이랑 하는 거 하려면은 타임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비슷한 세팅에서 우리는 이게 문제면 거기도 문제일 텐데 여기서 해결한 방법을 갖고 오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없어. 이득이란 이게. 기도 교수님으로 이제 현승형이랑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 게 어렵고 타임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준이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 그게 없어. 미안해. 저희 땅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기 좋아. 동민이면 해야 돼. 가까웠을. 국민상 내가 그 말했죠. 누구보다 필요해. 이득이야 이득. 누가 하는 게. 도망 친다는 것 같은데? 안 돼. 다음 스터디장 정해놓은 다음 기초 스터디.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코릴레이션 높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좀 최대한 IID스럽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액션을 하고 그거를 다 저렇게 버퍼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걸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고 하고 이제 액션을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고 액션 스테이트 뭐 이 페어들 다 모아놓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패치게 뽑아서 하면은 뭐 프렌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인 거고
그런 IID를 가정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를 두고 거기서 뽑아다 쓰자. 네, 이렇게 솔루션을 내놓게 됩니다. 사소한 디테일인데 리플레이 버퍼도 사이즈가 무한대는 아니니까 맥스 사이즈가 있을 텐데 꽉 차면 뭐 붙어버려요. 그게 이제 또 논문들. 원래는 그냥 그거 Q라고 생각하고 먼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대해서 논문이 없나? 가장 그냥 그 후반 거만 버리는 것 같고 여기서 샘플링을 어떻게 해서 할지는 논문이 많아. 챗GPT는 리플레이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걔는 리플레이 버퍼가 없지. 데이터셋이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데이터셋이 있고 사람들이 리워드를 매겨. 그럼 리워드 모델을 학습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원래 데이터셋, QA 데이터셋 있잖아. 거기서 내 그 뭐야? 넣고 리워드를 뽑는구나. 그 플래시 그레이드 뭐라 그래? 문단이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오고 정답을 내가 어떤 모델이 내뱉었어. 정답을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QA 모델이 정답을 내뱉었으면 그 문단과 정답을 리워드 모델에 넣으면 점수가 나와. 그러면 그 점수가 몇 점이다를 반영해서 아래로 업데이트를 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앤서를 내뱉었는데 그게 쓰레기 같은 앤서였어. 그러니까 그 GPT 스타일 아웃풋 보면은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를 쓰려면 아름다운 문장을 적어야 되고 시를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연병을 떨면은 아무 정보량이 없잖아. 근데 챗GPT는 시를 써주잖아. 그치. 시를 써줘. 아름다운 문장을 쓰세요. 보다 시를 써주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웃풋 내뱉었으면 마이너스로 리워드가 들어가면서 걔를 안 하도록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걔는 그냥 원 스텝 업데이트. 내가 이러한 정답을 내뱉으면 좋다 안 좋다로만 업데이트. 그래서 뭔가 문단이랑 그다음에 정답을 내뱉는 모델, 정답 내뱉는 모델이 있으면 그거부터 정답 뽑고 문단 정답 해가지고 리워드를 뽑은 다음에 그 리워드를 통해서 정답을 내뱉는 거를 업데이트하구나. 그러니까 똑같아. S가 문단이고 액션이 앤서야. 그러면 폴리시는 S를 넣고 A를 내뱉는 애고 리워드 모델은 S, A를 넣었을 때 리워드가 나와. 그러면 그걸로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해버렸다. 같이 이해하러 가요. 근데 디테일이 개 많아. 인정. 리플레이 버퍼를 다시 돌아오면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죠.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코릴레이션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 하나의 샘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합 가지고 하니까 일단 베리언스가 줄어들고 n개의 샘플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일단 데이터셋을 이제 모으게 되고 그거를 이제 리플레이 버퍼에다가 다 끼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레이 그 다음에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다가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도입하면 이제 달라지는 점이겠죠. 여기까지가 됐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문제 그 타깃이 계속 변한다. 요걸 이제 해결하려고 도입하는 게 바로 이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 네트워크 파라미터인 이 파일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 있던 텀을 좀 보게 되면은 요 y 그러니까 q 빼기 y 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요 y를 보면은 여기 안에도 네트워크 그 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순간 타겟으로 하는 요 값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슈퍼바이스드 한 방법으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라벨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좀 불안정적인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걸 좀 해결하자라는 게 여기서의 모티베이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 두 개가 정확히 좀 차이가 뭔지 좀 헷갈렸어요. 아까도 사실 질문 드렸던 건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이제 위에 거는 이제 무빙 타겟이어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래 거는 괜찮다
라고 하니까 어떤 점에서 괜찮은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오예 선생님 한번 봐봐. 갖고 지금 막 질문 들어왔어. 개웃기네. 위아래 차이가 뭐네. 원조 선생님. 피부작스 컨셉이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 벌써 뒷전져. 다시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요. 호준이 오빠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여기 마지막 이 3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치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아그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차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두 개가 같은 거를 하는 건지. 같은 건데 그냥 같은 아래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끝까지 해서 구해서 업데이트 하해서 하고 그냥 몇 번 업데이트 하냐 치고 그냥 끝까지 업데이트하고 그냥 원 그레디언트 스텝 하고 업데이트 하냐 아니면 그레디언트 스텝 여러 번 하고 하냐. 위에 거는 한 번씩 업데이트 하니까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게 파이가 바뀌는데 밑에 거는 여러 번 수령할 때까지 하니까 YI랑 게 고정돼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업데이트 하니까 좀 스테이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령할 때까지 네. 까지 한다. 그래서 그냥 샘플 에피션시는 당연히 아래 게더 높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데이터 한 개 모았을 때마다 몇 번 업데이트 할 거냐 결정하는. 데이터 컬렉션하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같이 진행되니까. 네. 한 번 데이터 컬렉션 할 때마다 몇 번 옵티마이즈 할 건가가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로 있거든요. 1로 둘 거냐 몇으로 둘 거냐 이 질문인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아래 게 생각보다 동작을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위에 게 좀 디폴트 셋업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데이터에 애매하게 잘 피티드 돼버리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옵티마이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여기서 너무 퀄리티가 낮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돼버리면 이상하게 이제 추후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잘 피팅이 안 돼서 그래서 아래 게 너무나 그냥 딱 봤을 때 메이크 센스 해 보이지만 위에 게 좀 디폴트 셋업으로 쓰이고 또 뭔가 초반 데이터에 오버피팅 거는 이건 뭐저 아래 게 리플레이 레이쇼를 몇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우리 그 논문 리플레이 리쇼 논문이 있다고요. 그게 여기 있는 거니까 결국에 볼트 셋업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타겟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요거를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도입하는 얘기가 타겟 네트워크를 두자.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일단 여기다가 타겟 네트워크에다 저장을 해두고 이 업데이트를 할 때 아까는 요거였는데 그 아까 복사해서 저장해둔 그 큐 네트워크로 아웃을 내고 그거를 타겟으로 삼자. 그러면 아까처럼 타겟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앞에 페이지에서 저 밑에 것도 계속 타겟이 이동하는 것 같죠? 밑에 거는 YI가 일단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 동안 고정된 거 아니야? 위에 건 계속 YI고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령할 때까지 그 같은 데이터 셋에서 수령할 때까지 계속 이동하는 거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계속 이동하는데 그래도 수령할 때까지 계속 걸린다. 이거죠. 저 업데이트 동안에는 고정된 거 아니야, YI로? 위에 거는 한 번 업데이트하면 이제 타겟이 바뀌는데 밑에 거는 YI로 고정시켜놓고 그 K번에 N번에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 동안에 YI가 고정된 거 아니야? 그래도 되겠네요. 나도 이게 선택인 것 같아. 근데 뭐 타겟 네트워크 쓰면은 고정되겠지. 타겟 네트워크를 안 쓰면 고정이 안 되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DQN 얘기도 나오는데 뭐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일단 저장 이렇게 해두고 데이터셋을 모은 다음에 그걸 벤치에다가 다 끼워놓고 그리고 버퍼에다 끼워놓고 거기서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링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타겟 네트워크를 쓴다. 요게 이제 리플레이 버퍼하고 타겟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둘 다 도입한 거고 이제 뭐 13년도에 나온 이 논문인 것 같은데 이 K를 1로 설정하면은 이제 그게 DQ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클래식한 버전의 DQN.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걸 버퍼에다 넣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텝을 밟고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한 스텝을 밟고 그 다음에 그 타겟 네트워크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DQ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버퍼에 넣을 때그 트레젝토리 끝까지 갈 때까지 우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린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씩 한 번 내 현재 SI에 있어서 액션 AI 하면 넥스트 스테이트 나오고 리워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버퍼에 넣어요. 그러고 버퍼에서 샘플링해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SI 플러스 1에서 액션 한번 하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 버퍼에는 아무거나 때려 넣는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리플레이 버퍼가 0개니까 내가 이니셜 한 4,000개까지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애로 계속 모아요. 4,000개 정도. 그러니까 그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네. 아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랜덤하게 데이터를 내가 정해진 개수만큼 모으고 나서 요거 시작해요. 그럼 그때도 뭐 아까 싱크런스처럼 하든지 어싱크런스처럼 하든지 그런 보통, 식으로. 보통 DQ에는 근데 여러 개의 액터를 줄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하고 하려면은 배치가 연산이 안 돼서 뭐 그때 A2C, A2C 이런 애들이 나왔던 건데 얘는 큐러닝이어서 그게 일단 리플레이 버퍼를 쓰는 순간 그냥 배치가 연산도 되고 그래서 멀티 액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코릴레이트 된 데이터가 문제여서 써도 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써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것도 그걸 해주는 프레임워크도 또 따로 있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근데 하면 점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러커를 많이 쓰면 좀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건.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얼터너티브 타겟 네트워크인데 이건 뭐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겟 네트워크 업데이트 하는데 그 레그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 한번 스테이트 액션 S 프라임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을 일단 고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그 타겟하고 이 상황에서 보는 타겟이 지금 계속 그 레그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정확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 하는 순간에 업데이트를 같이 하자. 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기존 타겟 네트워크의 타워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된 네트워크의 1-타워만큼의 가중치를 줘서 그거를 에버리징을 하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모멘텀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비율 맞추는 느낌. 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바로 요거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몇 번에 한 번마다 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어쩌다가 한 번 하는데. 네. 근데 저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 살짝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좀 넌리니어하게 좀 업데이트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밑에 저 타우식이 살짝 리니어한 인터폴레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저거를 그냥 막 써도 돼요. 근데 막 업데이트된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연결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비선형적으로 섞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업데이트. 그러게요. 뭔가 일단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정답이어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마땅히 그 천천히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데
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 그 그룹트너키라는 그 당연히 어떤 컴플렉스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관계를 추출하는 또 다른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저게 하나의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한번 하자. 이게 저는 너무너무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두 가지 솔루션이 이제 딥마인드가 결국은 2013년 동안 12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연구해서 알아낸 게 결국 저 두 솔루션인데 그 다음에 딥마인드가 이제 저거를 한 7년? 지금 8년 동안 수많은 분야에 저 두 개를 이제 들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때 저거에 대해서 딥마인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개는 아주 잘 동작한다는. 두 개가 리플레이 버퍼랑 모멘텀 타겟 업데이트. 그래서 딥마인드가 추후에 컨티뉴얼 러닝 쪽에 연구할 때는 무조건 리플레이 버퍼를 그냥 들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과거의 거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컨티뉴얼 러닝은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들어오는 거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의 기본 베이스라인이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써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랑 컨티뉴얼 러닝이랑 거기 이제 맞닿은 포인트들하고 이제 연구 지점들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저 모멘텀 인코더는 이제 시아미즈한 네트워크 구조일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명한 논문은 이제 모코나 비올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것도 있고, 뭐 내추럴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냥 기본적으로 시아미즈 구조. 그리고 타겟도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구조에 이제 모멘텀 인코더를 가져가는데 저게 동작을 되게 잘하거든요. 약간의 베리언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 두 개가 나름의 저분들의 그 똑똑하신 분들의 몇 년간의 약간 정수인 것 같아요. 저 두 솔루션이. 그다음에 이언월드는 너무 궁금한 게 딥마인드란 조직이 막 몇백, 몇천 명 되는 조직인데 저런 컨센서스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토스도 아니고 이게. 칼라로 연결돼 있어. 뒷마인드는. 이게 코드 베이스가 공유되지 않을까? 우리 서로 같- 그러니까 사실 저기 막 엄청 막 너무나 우리 딥러닝에서 스탠더드한 그냥 기초 지식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뭐 타겟 네트워크 쓸 때는 기초 지식이잖아. 그게. 그건 꼭 아니지. 왜냐면 근데 심플리어도 추억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모멘텀 있고 꼭 쓰진 않는 처음에. 그런 건 어디다 적어놓는 너네 입사하면 이거는 꼭 이거. 너무 궁금한 거지. 우리 유시명도 공유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딥마인드 안에서 비율 연구한 팀은 사실 이 팀이랑 전혀 다른 팀인데. 근데 대표적인 논문들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 걔네도 MT를 가는 거지. 연수. 각 팀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조짠 다음에. 여러 분야 섞어가지고 근데 딥마인드 보면 되게 세미나를 내부 세미나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시키는. 마인드 들어간 사람 없나? 가시죠. 저는 들었어요. 김인니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 컨티뉴얼 그러네. 러닝에서 아, 네. 리플레이 버프 어떻게 사용해요? 그냥 다 때려 넣어놓는 거지. 그냥 모든- 새롭게 들어올 데이터 말고 옛날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 버퍼에서 틈틈이 옛날 데이터도 꺼내서 같이 배치를 구성해 주는 거야. 옛날 거 안 까먹게끔 적당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가지고 키우면서도 깔끔하게 펼쳐지는데. 그러게. 비율 같은 걸 어떻게 설정할까? 과거의 거를 얼마나 가져야 돼? 튜닝? 그럴 아키텍처. 기본적으로 방법론이 컨티뉴얼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기존 거를 안 까먹는 디렉션, 그레디언트 디렉션을 찾는 방법하고 그게 현실이랑 발판. 그것도 약간 있지. 근데 애초에 알고리즘적으로 좀 찾아주는 거랑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버퍼에서 뽑아주는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쓰더라고요. 저도 요즘 컨티뉴얼 연구는 좀 보는데 연구에 생각이 많아지네요. 강학습 강화학습 해야지. 강학습 이제 해야 할 명분이 너무 급하게 생겼는데 뺄 수가 없어 당신. 저는 졸업 못하겠다. 졸업하고 다시 입학해야 돼. 저요? 저보다 대리님이 먼저죠. 국민님 토익 쳤대잖아. 국민님 토익 쳤어 지금. 몰랐네. 대박이네. 지원하려면 영어 성적 있어야 돼서. 국민아 오래 보자. 우리가.
그딜 가려고. 어. 아,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거를 뭐 여러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좀 이제 일반적인 뷰로 좀 보자. 그래서 크게 너무 별건 없고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액션 해가지고 스테이트 액션 다음 스테이트 리워드 요 데이터를 이제 버퍼에다 꽂아주는 요 과정 프로세스 1.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2. 그리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그 Q 펑션 리그레션 하는 게 프로세스 3번.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냥 좀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오준이 형한테 그 아까 영어도 말했는데 리플레이 버퍼가 꽉 찼어. 버리잖아. 그거 무조건 Q처럼 올드 데이터만 버려 지금? 그래. 그 연구는 아예 없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뽑는 방식은 많잖아요.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연구는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막 자주 눈에 밟힌 적은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그 학습된 리플레이 버퍼도 있잖아. 학습이 완료됐을 때 리플레이 버퍼도 다 있다며. 오프라인 데이터셋 그 프레임워크 안에. 그래서 그 리플레이 버퍼 안에 있는 스테이트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좀 재봐서. 근데 완전 모여 있을 것 같거든. 앞단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 버릴 때 좀 디스트리뷰션 분포 많은 애들 위주로 버려서 좀 유니폼스럽게 맞춰주는 게 약간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온디바이스나 아니면 리얼월드에서 그만큼 트랜지션 불가능하면 뭔가 프라이어리티 중심으로 버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해. 컨티뉴얼 러닝에는 그게 있다 그래서 그때 나 닙스 갔을 때 컨티뉴얼 러닝 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어떻게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갈지가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했었거든. 생각해보면 강화학습에도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뽑을지만 연구하고 있지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걸 넣을지는 연구가 아예 없는 것 같아.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례는 없어가지고. 근데 좀 잘 뽑고 저장하면 근데 뭔가 버려지는 지금 현재 안토니 셋업에서는 딱히 유용할 것 같진 않고 뭔가 되게 스테이지화돼 있는 게임을 아니면 환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결국엔 잘 뽑아가지고 저장하면 결국엔 버퍼에 남아있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쪽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그 뽑는 게 배치를 어떻게 뽑을까? 지금은 배치를 배치를 어떻게 뽑을지만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1탄 위주로 차 있는데 1탄, 2탄 섞여 있는데 운 나쁘게 1탄이 다 버려지면 2탄으로만 가득 차버리면 다시 1탄을 까먹는 순간 답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컴퓨터 전공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버퍼 얘기 나오고 버리는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캐시 버리기. 그러니까 PER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뽑을지 하는 건데 걔는 에러가 큰 순으로 뽑는데 만약에 내가 리플레이 버퍼가 예를 들어서 1탄, 2탄이 있었어. 근데 1탄은 개 완벽하게 배우고 2탄은 잘 못 배웠어. 근데 버퍼 사이즈가 100만이어도 1탄이 90만 있고 2탄이 10만 있으면 PER을 쓰면 10만에서만 뽑힐 거 아니야. 그럼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 내가 버퍼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내가 뽑히는 건 조금에서만 뽑히면. 그러니까 차라리 PER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 버퍼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나도 그게 근본적인 PR. 해결책인 것 같아. 뭐 둘 다 써야겠다. 둘 다 쓰는 건 맞는데. 맞아. 둘 다 써야 되는데. PR이 뭐예요? 이게 이 뒤에 나오지 않나 오늘? 아마 안 돼. 다음에 모르겠지. 안 나오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주식이. Prioritize Replay, Experience Replay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샘플링을 하는 건데 지금 어디지? 레이버 있는 거 맞지? 레인보우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버퍼에 다 던지고 배치로 64개를 뽑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Q 러닝을 할 거니까 Q 러닝을 배우는 게 내 넥스트 Q 값이랑 내 그 넥스트 Q의 맥시멈이랑 지금 나랑 에러 줄이는 거를 한다고 이전 시간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에러가 큰 애들 위주로 많이 뽑겠다 이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잘 배운 애는 덜 뽑고 그 에러가 큰 위주로 많이 뽑겠다. 우리 연구소에 출석.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웨이티드 샘플링을 하겠다. 리플레이 버퍼가 있는데 그냥 유니폼하게 뽑는 게 아니라 에러가 큰 애들 위주로 뽑으면 더 업데이트가 잘 되겠지. 잘 모르는 거 위주로 더 많이 배우겠지.
버릴 때도 잘 아는 걸 버리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버려놓으면 더 좋은 것 같아.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잘 아는 거 위주로. 왜냐면 1탄을 지금 마스터했다고 해서 1탄을 다 버려버리면 큰일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유니폼하게 유지,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하게 유지. 그게 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인 것 같아. 디스트리뷰션의 다이버시티도 유지하면서 에러가 낮은 맞아 거를 맞아. 버려요. 두 개가 다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늘 하는 게 약간 레인보우 비슷한 건데 옛날에 호준이 형이 발표했던 레인보우 논문 보면 노 프라이오리티가 그러니까 7개 세팅 중에서 하나씩 지우면서 에블레이션 한 건데 프라이오리티 지운 게 제일 큰 드랍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바꾸고 어떨까? 그게 리플레이 버블을 어떻게 뽑을지가 근데 그 프라이빗 에러가 큰 그 적은 수로 버리면 결국엔 얘가 학습돼가지고 첫 판에 까먹어서 문제잖아. 그럼 결국엔 또 에러가 커져가지고 걔 남게 되는 거 아니야? 될것 그 같은데? 순간에 그 순간에 순간에. 그러니까 에러 큰 애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좀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면서 엔트로피 그러니까 나는 리플레이 버퍼에 엔트로피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엔트로피 플러스 프라이빗 에러 해가지고 PS 그러니까 그 S들만 가지고 그 S가 그 애초에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너무 큰데 그럼 레이턴트 스페이스 엔트로피? 괜찮은데? 레이턴트 스페이스 엔트로피를 전다고 해도 거기다가 해봐야지. 프라이빗 에러까지 같이 결합해서 아직 뾰족한 수는 없는데 뭔가 그 엔트로피를 좀 늘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가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그런 식으로 서프텍터 크리팅 느낌처럼. 감이 잘 안 오겠다 아직 오케이 요 관점에 따라서 그 예전 알고리즘 보면요. 온라인 퓨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데이터를 한번 얻고 그걸 그냥 바로 버리는 거랑 똑같은 작업인 거죠. 바로 그냥 그 데이터를 그냥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제 요 Q 펑션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EQM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에 담아두는 작업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겟 네트워크를 일단 한번 세이브 한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걸 배치에다가 다 뿌려봤어요. 그리고 배치해서 일정 배치 사이즈만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저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DQN 방식이고 PTQ ITM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먼저 이제 모으고 그걸 배치에다 넣고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피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 코릴레이션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그거는 이제 리플레이 버프로 해결했고 두 번째 타겟 네트워크가 계속 움직인다. 그거는 타겟이 계속 움직인다. 이거는 타겟 네트워크를 둬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적용할 건데 일단 이 Q밸류가 업그레이드 하냐에 대한 뭐 그림들, 뭐 증거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경향성은 되게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 슬라이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왼쪽이 이제 실제 리워드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에버리지 Q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일단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럭 깨는 게임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에서 이렇게 생긴 지금 스테이트에서는 밸류를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꼼수 쓰는 그런 프레임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쪽으로 딱 넣고 그러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깰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밸류가 굉장히 높게 트레이닝 돼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는 그 Q밸류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트루 밸류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DQN으로 에스티메이트 한 부분이고 요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DQN의 실제 밸류인데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훨씬 더 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르바인 교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인가요?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토이 이그샘플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호준이 형이 웨이브 DTM 발표할 때 가져온 이그샘플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문제가 맞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오버에스티메이트 돼서 사실은 오른쪽이 더 좋은데 왼쪽이 더 좋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오른쪽은 좀 선택지가 몇 개 없어서 쉽게 에스티메이트 됐는데 왼쪽은 선택지가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게 오버에스티메이트 되다 보니까 원래는 낮은 값인데 걔를 높게 평가해서 왼쪽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그 예시가 여기 더블 프로젝트에 나오자. 근데 그 예시는 없어 여기. 여기 동민님이 가져오세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네.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시 한번 딱 들면은 감이 오고. 그래서 일단 뭐 이게 뭐 틀리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왜 이런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생기냐 이 부분이 이 슬라이드에 설명하는 건데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 맥스 텀.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x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x2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예시로 없죠. x1이 이제 풀마 1로 각각 50% 확률 그리고 x2가 풀마 1로 똑같이 50% 확률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둘 다 0이겠죠. 근데 요 x1, x2의 맥스 값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되면은 이 둘 중 x1이나 x2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맥스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75%의 확률로 맥스 값이 지금 1인 상황인 거고 그 맥스 값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요 에스티메이트보다 훨씬 큰 0.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텀인데 지금 요걸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값이 좀 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시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잠시만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할 건데 요 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고치고 싶은 텀이 요 텀인데 맥스 텀인데 요 맥스 텀은 사실은 그 스테이트 S에서 가장 큰 Q 값을 의미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다르게 쓰면은 이제 뭐 말장난인 것 같은데 스테이트 S에서 Q 값이 가장 큰 액션을 쓸 때의 Q 값을 여기다 놓고 그거의 Q 값을 구하면은 이제 두 개를 좀 같이 쓸 수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더블 DQN 같은 경우 더블 DQN이 없을 때는 지금 이 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가 같고 설명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Q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상하, 좌우 이렇게 네 가지 액션이 있는데 각 액션의 Q 값이 뭐 0.5, 마이너스 1, 0, 0.5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Q 값 자체가 이제 옳은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노이즈가 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노이즈를 좀 크게 잡아서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더블 DQN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저 Q 값을 에스티메이트 해보면은 지금 QA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가 껴서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1, 0.5 이렇게 지금 노이즈가 낀 에스티메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QA로 에스티메이트 한 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지금 기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알그맥스를 취해보면은 얘가 되는 거죠. 왼쪽으로 움직이자. 근데 사실 이거는 트루 밸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얘가 지금 가장 좋은 액션인데 지금 요거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 노이즈가 더해지게 돼가지고 값이 굉장히 좀 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둬가지고 요걸 좀 해결해 보자 이건데,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를 같게 하지 말고 다른 네트워크를 써보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 Q 값이 0.5 마이너스 0, 0.5고 모델 A의 에스티메이트 노이즈가 이렇게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Q 값의 그 모델 B의 에스티메이트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시니까 아예 정반대로 노이즈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은 Q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요 값을 통해서 요걸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은 일단 알그맥스 텀 요거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요거겠죠. 왼쪽으로 가는 게 일단 알그맥스 텀이고, 근데 요거를 네트워크 B에서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아까처럼 그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 상황을 좀 캔슬링 할 수 있다,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깔끔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실히 모르겠긴 한데, 혹시 좀 설명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음, 근데 저 위에 E 맥스랑 맥스 E는 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맥스랑 맥스 E 두 개 있는 저 부등호식. 부동식 아까 요거를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 저 뭘 설명을 하려고 나온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저희 그때 호준 형이 한번 설명했었지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오른쪽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 왼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시멈을 한 것의 에스티메이션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 사실은 에스티메이션 한 것들의 맥시멈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오른쪽인데 우리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건 왼쪽이 돼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도 오버 에스티메이션. 애초에 그 위에 그래프처럼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이유가 저 부등호가 원래 저렇게 성립이 돼서, 근데 원래 오른쪽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실제로 왼쪽을 하게 되니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된다. 저기 익스펙테이션 뭐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익스펙테이션들의 맥스를 취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맥스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문제라는 그건 이해되는데 익스펙테이션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액션들의,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의 Q 값들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여러 폴리시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익스펙테이션 뭐에 걸리는 트렌드성인가? 액션에 걸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서 뭐 일단 뭐 개념 이해됐으니까. 익스펙테이션이 그냥 에스티메이트 한 값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업데이트 해오면서 그냥 네트워크 아웃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냥 Q 네트워크 아웃풋이 익스펙테이션이 되는.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그 Q 네트워크들의 맥시멈 값을 하고 싶은 건데, 맥시멈 액션에 대한 Q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쓰니까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저도 그건 잘 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더블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둘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나와가지고 노이즈가 코릴레이트 돼 있어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네트워크 두 개로 분리해서 오버에스티메이션을 방지하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게 네트워크를 분리한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저도 잘 감이 안 돼요. 노이즈가 엄청 큰 역할을 하나.
하는 거. 또 뭔가 그 네트워크 여러 개 써가지고 바이어스는 커지지만 배련수가 낮아져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노이즈도 그냥 랜덤하게 들어가는 그런 거 같아. 이게 예제만 쉽게 만들면 되게 쉬운데 저 한 번만 그거 원 3개만 그려주실래요? 일직선으로 원 3개. 그 위에 붙여도 돼요. 일직선으로 원 3개. 그리고 가운데서 왼쪽으로 화살표,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맨 왼쪽 원에서 이렇게 물결로 화살표 여러 개. 물결로 하자. 그냥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물결 여러 개.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물결 여러 개. 그냥 막 물결 화살표 여러 개. 야, 이거 캐논에서 올릴까? 형이 옛날에 말했던 거, 한 거 맞아. 막 물결 이렇게 이렇게 거든요 그려져. 아니 이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맞아요? 네, 이게 맞다고요? 네. 충격적이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저기가 지금 현재 가운데가 현재 스테이트라고 하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액션이 2개 있는데 지금 나는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뭐가 더 좋을까가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액션 1, 액션 2예요. 아니요 그거 스테이트예요. 이게 액션 1, 액션 2. 네. 스테이트. 네, 그래서 ST에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리워드가 0을 받고 끝나요. 왼쪽으로 가는 순간 리워드를 0을 받고 그 다음 액션을 고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액션이 한 1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게 액션들이구나. 네, 이제 액션이 이렇게 한 4개가 있다고 해서 그냥 4개 그렇으니까. 액션이 4개가 있고 각 액션 중에 뭘 선택하든 간에 평균 마이너스 0.5의 분산 2 정도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리워드를. 마이너스 0.5의 저 왼쪽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하면 무조건 저 맨 왼쪽 끝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하든 저 입시원 리워드를 받는다고 하면 ST에서는 나는 A2를 해야겠죠. 학습이 끝났을 때. ST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왼쪽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5 리워드가 나오니까. 근데 EST 입장에서 그러면 A2를 가본 순간 언제나 리워드가 0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큐러닝을 하면 0으로 배워요. 근데 이제 왼쪽을 가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타겟은 뭐냐면 왼쪽 스테이트 기준으로 맥시멈 큐밸류로 타겟이 설정되죠. 모든 액션 중에 베스트 액션의 베스트 큐밸 맥시멈 큐밸류로 설정이 되어 있죠. 리워드 플러스 맥스. 그럼 처음에 A1 저 맨 왼쪽 스테이트에서 1번 액션을 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번 액션을 했을 때는 뭐 1이 나오고 3번 액션 마이너스 2, 4번 액션 마이너스 3 나왔다고 할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마이너스 1쯤 나왔죠. 근데 나는 맥시멈 큐밸류여가지고 저 왼쪽으로 가는 게 1이라고 인식해요. 왜냐면 나는 2번째 액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저 4개 중에서 우연히 한쪽에 조금 좋은 리워드가 걸리면 무조건 나는 왼쪽은 플러스로 인식한다 이거야. 근데 저기서 1, 2, 3, 4에서 내가 1, 2, 3, 4 중에 지금 나는 2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큐 네트워크가 있어서 걔가 랜덤하게 액션 막 딴 거 골라줘. 너는 왼쪽을 가면 3번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액션을 뭘 선택하면 평균적으로 막 계속 섞여서 선택하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5가 뽑힌다는 거죠. 왼쪽에서 평균적으로 액션이 랜덤하게 선택이 되면 내 왼쪽의 큐밸류는 마이너스 0.5로 셋업이 됐는데 익스펙테이션이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중에 그냥 맥시멈 리워드인 애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원래 타깃 네트워크에서 소스 네트워크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세퍼레이트한 네트워크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또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충분히 디콜레이트 돼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프랙티컬리. 네, 그냥 그런 나이브한 마인드 써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0에 수렴하니까 네네네. 저는 심플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성능은 오는데 코드는 한 줄만 바꾸면 되니까. 신기하네. 저희는 이제 그 스타트 네트워크를 그
더블 Q로 DQM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프랙티컬이 잘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너무 옵티미스틱한 걸 줄여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멀티 스텝 리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액터크리틱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액터크리틱에서는 이제 이렇게 TD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워드 플러스 다음 스텝의 그 밸류 펑션 빼기 현재 이렇게 지금 에스티메이트 했고 그리고 근데 반대점에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마르코브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이 스테이트 T에서 끝까지 다 롤아웃 해본 다음에 그거 하나의 스텝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 빼기 현재 그 밸류 펑션 요거를 이제 빼는 걸로 이제 이 어드밴티지를 에스티메이트 한다. 요거의 장단점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베리언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바이어스가 이제 낄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요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는 없는데 요 샘플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적당히 섞을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그 멀티 스텝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롤아웃을 하고 나머지는 요 아까 그 템포럴 디퍼런스 텀을 더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이걸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큐러닝 타겟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큐러닝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액터 크리틱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지금 큰 상황이고 베리언스를 줄인 지금 이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액터 크리틱처럼 그 멀티 스텝 타겟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N스텝까지 리워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Q 밸류에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요 방식을 이제 N스텝 멀티 스텝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슬라이드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기 혹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정리한 요 플러스 부분만 정리하면 이제 바이스가 이제 저 상황에서는 이제 TD 러닝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바이어스는 이제 생기겠지만 베리어스를 크게 줄인 지금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N스텝 리턴하면 그 중간점을 좀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어스 베리언스의 뭐 트레이드오프를 적당히 잘 둘 다 가져가는 이런 그런 셋업을 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짚는 게 온폴리시로 할 때만 코렉트하다. 이게 정확히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 N스텝 리턴에 수식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사실 중간중간에 있는 액션이 저 폴리시 알그맥스 Q 세타 Q 피를 따랐다라는 가정하에 성립이 하는 건데 근데 리플레이 버퍼에서 N스텝으로 뽑으면 사실 그 중간에 있었던 액션들은 그 옛날에 폴리시가 생각한 베스트 액션들이지 지금 내 폴리시가 생각한 베스트 액션들이 아니지. 그래서 온 폴리시 러닝을 할 때는 지금 내 Q가 생각한 액션들로 셋업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버퍼에 있는 친구를 뽑아서 쓰면 내 Q가 아니라 다른 Q가 생각한 액션들이기 때문에 저 수식이 성립이 안 한다는 거죠. 옵티멀 Q 러닝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프랙티컬리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냥 무시해도 된다. 아니면 뭐 임포턴스 샘플링 같은 걸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정리하면은 그 버퍼에 있는 그 액션들이 이전 폴리시로 한 거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건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컨티뉴어스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나온 것처럼 디스크리트한 액션에서는 그뭐 n개 중에 그 x를 이제 찾는 방식으로 하면 오케이인데 여기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라면은 이 맥스를 어떻게 찾을지 일단 알그맥스는 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컨티뉴어스 하면 굉장히 많은 트위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그냥 가능한 n개의 액션을 뽑아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거 하자. 네, 요거부터. 그래서 굉장히 뭐 간단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닥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쉬운 펑션으로 저 Q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 뭐 호졸틱 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그맥스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곱점에서 알그맥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요 뮤파이 S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 Q가 그리고 그때 값은 요 뮤파이 오브 S가 뭐 이런 간단한 식으로 옵티마이즈 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뭐 알고리즘 자체 변화도 없고 큐러닝 그대로 가져가긴 가는데 그 Q 펑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를 단순히 저렇게 2차원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DBPG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그 가장 베스트 알그맥스 액션이 뭐냐 요거를 지금 찾는 게 문제니까 뭐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그맥스 액션을 뱉는 그런 파라미터를 또 따로 주자. 그게 지금 요 DDPG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액터라는 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뮤 세타 S가 벡터가 되는 애에서 액션을 선택해주는 애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DDPG는 액터 크리틱이랑 DQN을 합친 느낌? 네. 트레이닝은 또 거의 유사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아가지고 배치에다가 넣고 배치 뽑아서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알고리즘을 뽑아주는 액션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 네트워크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컨티뉴어스 액션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게 사실 소형이가 잘 봐야 되는 거. 그래? 이걸 되게 왜냐면 사실 ChatGPT나 그런 식으로 NLP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DDPG를 조금은 디폴트 셋업으로 DDPG를 쓰고 있진 않아. 근데 DDPG가 좀 더 나는 좀 더 적절한 가장 심플한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넥스 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잖아. 그 GPT라고 하는. 그럼 넥스 월드 제너레이션 하는 그 커주얼 트랜스포머 모델이 바로 액터인 거야. 그럼 액터의 아웃풋은 월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인베딩 벡터를 아웃풋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인베딩 벡터를 아웃풋한 다음에 그 인베딩 벡터 기준으로 걔랑 가장 가까운 애를 뽑든 월드 인베딩 중에 가장 가까운 인베딩 벡터를 뽑든 아니면 뭐 probability distribution 만들어가지고 소프트맥스 다 때려서 그 중에 샘플링해서 뽑든 그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세퍼레이트한 Q 네트워크가 있는 거야. 그 리얼 월드 유저들이 매겨놓은 그 밸류를 측정하는 리워드를. 걔가 Q가 되는 거고 그 Q로 그 액터가 내뱉은 그 인베딩 벡터를 바꿔놨는 거지. 그러니까 DDPG 구조가 사실 가장 내추럴한 구조지. 챗GPT. 네. 좀 프랙티컬한 팁들을 좀 여기서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정화되기까지 꽤 걸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집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레이 부분도 크게 두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휴버로스 같은 것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너무 그 큰 걸 좀 방지해주자. 그래서 크리핑을 하거나 휴버로스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런 걸 좀 컨트롤을 해주자. 그리고 더블 큐러닝은 언제나 좋다. 그래서 뭐 한 줄만 쓰면 되고 요건 언제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엔서 리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그 폴리시의 시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다운사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좀 동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뭐 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그 기초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